저희 어제 그 파일, 처음부터 한번 좀 볼게요. 저는 그 한번 전체 실행을 한번 했었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GPU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CPU만 있고요. 그런 그 가상머신을 할당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아직 GPU는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신경망이 복잡한 신경망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는 어, 우선 여기서부터 볼까요? 테- 그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는 그 피지컬 디바이스, 물리적인 그 기계 장치들을 보면 지금 CPU만 할당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라스가 그 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 어제 했었던 문제는 패션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었었어요. 이 셋은 그 6만 개의 훈련 세트와 1만 개의 테스트 셋이 아예 나눠져 있는 그런 훈련 셋이었었고요. 어,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가 28 곱하기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10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패션 아이템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돼요. 패션 엠리스트 하고서 검색해 보시면 0번 클래스가 떤 패션 아이템인지 1번 클래스가 어떤 패션 아이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려봤어요. 그죠? 앞에서 45개의 패션 아이템들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뭐, 운동화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티셔츠도 있고, 뭐 원피스, 뭐, 셔츠, 운동화, 구두, 뭐, 가방도 있죠. 가방도 있고, 자켓, 점퍼 같은, 그리고 슬리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10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잘 분류할 수 있느냐, 분류할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들어서 저희가 분류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가 어제 했었었던 거예요. 코드 중에서 그 훈련셋을요, 255라고 하는 숫자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래 그 데이터셋은 0에서부터 그 255까지의 정수들로 그 색깔이 표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백, 검은색에서부터 흰색까지의 그 정도가 그 0에서부터 255, 8비트, 그죠? 8비트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SGD 클래시파이어도 마찬가지고 텐서 연산을 할 때도 0과 1 사이에 실수로 그 연산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55로 숫자를 나눴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 훈련셋을 전체 이렇게 스케일링된 전체 훈련셋을 트레인 인풋과 밸리데이션 인풋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비율은 8대 2 비율로 나눴고요. 그래서 6만 개의 훈련 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만 8천 개를 우리가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000개를 훈련된 신경망의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대적 합이 있는지 그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인풋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모양을 보시면 트레인 인풋이 4만 8천 개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로 세로 이미지 크기가 28 곱하기 28. 당연히 트레인 타겟은 레이블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48,000개, 48,000개가 될 거고요. SGD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신경망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신경망은 인풋 레이어, 댄스 레이어. 그거를 시퀀셜로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입력층과 출력층만 갖는 신경망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인풋을 784 1차원 배열 모양으로 설정을 했죠. 이렇게 설정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쪽에 있는 아까 모양이 여기 있었죠. 28 곱하기 28 이렇게 이미지가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훈련셋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얘를 28 곱하기 28을 784라고 하는 1차원 배열로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훈련시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48,000개의 샘플 784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리쉐입이 있었고요. 어, 어제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도 설명을 드렸죠. 플래튼 레이어를 끼워 넣게 되면 굳이 이렇게 리쉐입을 하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3차원 배열 그대로 사용을 하고 플래튼 레이어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펼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28 곱하기 28 행렬을 784 1차원 행렬로 펼쳐서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입력 레이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력 레이어에서는,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유닛이 10개인데, 이거는 우리가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유닛을 10개로 한 거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델 서머리를 볼 수가 있고요. 모델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 컴파일의 개념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저, 어떤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모델을 평가할 때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컴파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거의 대부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만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었죠.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이 요 손실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거예요. 어떤 손실함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한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을 하죠. 훈련시킬 때 메서드는 fit,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됩니다.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고 데이터를 학습해라 라고 하면 돼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SGD,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찾을 때 전체 데이터셋을 10번 반복해라 이렇게 한 거죠. 48,000개의 훈련 샘플이 있으면 48,000개의 샘플을 10번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8만 번 사용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번 반복을 하면서 보시면 손실함수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이 SG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손실함수의 값을 점점 줄여주는 파라미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에포크를 반복할 때마다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정확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손실함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최소화가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찾은 거고요. 훈련된 신경망이 찾은 가중치들, 웨이트라고 부르죠. 가중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델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델 파라미터는 웨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널은 특성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더해주는 절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널의 모양이 왜 2차원 배열 784 곱하기 10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모양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왜 원소 10개짜리 1차원 배열인지 요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모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aluate 정확도 선실과 정확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활성화 함수는 은닉층에서 혹은 출력층에서 그 리턴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함수. 그런 함수가 활성화 함수인데 그러니까 신경망의 각 층에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은닉층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선형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은닉층에서 선형 함수를 활성화로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층을 연결하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단일층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닉층에서는 선형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함수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 주로 많이 사용했었던 게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x값이 0일 때 막 0.5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 H.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거는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 들어는 보셨죠? 그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 탄젠트 함수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생긴 모양은 시그모이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 다 비슷하게 S자 모양처럼 생겼죠. S자 모양처럼 생겼는데 시그모이드가 조금 완만한 그런 경사를 이룬다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조금 급격한 경사를 이룬다. 그리고 1에 더 빨리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1에 더 빨리 수렴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x가 0일 때 0을 지난다. 이런 모양이 하이퍼볼릭 탄젠트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활성화 함수로 사용될 때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기울기가 0이 돼버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쪽이나 이쪽을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0이 가까워져 버려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 기억나세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뭐냐면 그 어떤 함수의 미분값 이게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값 알파를 곱해서 그 점점 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내려오면 최소값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거든요. 어,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요런 이차 함수를 가지고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했었어요. 이런 이차 함수를 가지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요 최소값의 위치로 요렇게 가려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요 기울기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고 다시 여기에서 요렇게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기울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 언젠가는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점에서는 이동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출력값이 0이 출력값의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이동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학습을 되게 느리게 만드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을 느리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선형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선형 함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를 연결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선형 함수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선형함수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입력값이 0인 경우에는 출력이 0이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되도록, 입력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출력을 내뱉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거, 직선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렐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어 유닛, 선형 유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형.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형인 거예요. 이 부분이 선형이고 rectified는 정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정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정제가 된 선형 유닛. 그래서 rectified linear unit 줄여가지고 렐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렐루고요. 렐루 함수의 단점은 입력값이 음수에 대해서는 출력값을 하나도 내보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또 변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도 작지만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작지만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약간의 누수를 주는 거예요. 누수. 그래서 입력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고요.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직선을 이렇게 꺾어준 것을 리키렐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키렐루. 렐루 함수와 리키렐루 함수의 단점은 요 x가 0인 부분에서 딱딱 급격하게 꺾여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으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x가 0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 x가 음수인 쪽을 지수함수처럼 만듭니다. 지수함수처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증가하도록 그리고 위쪽은 직선처럼 증가하도록 만든 그런 함수를 엘루 함수, exponential linear un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 쪽이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처럼 되어져 있고 양수 쪽이 리니어 유닛으로 되어져 있어서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그래서 엘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근의 경향이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엘루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신경망을 만들 때는 시그모이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엘루를 사용을 하고 또는 리키렐루,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도 신경망을 만들 때 우리가 바꿔가면서 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꿔가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신경망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렐루 렐루 활성화 함수를 은닉층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죠. 네. 자, 요거 신경망 만드는 과정 볼게요. 신경망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퀀셜 클래스 완전 연결 신경망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시퀀셜 클래스에다가 애드를 하죠.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인풋을 28 곱하기 28, 2차원별 모양으로 그대로 인풋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28 곱하기 28을 784의 1차원 배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케라스가 가지고 있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맡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도 돼요. 사실은 리쉐입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호출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모양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플래튼 레이어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인풋의 모양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흑백 이미지면 2차원이겠죠. 그죠? 근데 컬러 이미지는 가로, 세로 크기 말고 RGB 값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3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뭘까요? 동영상은 결국 사진들을 굉장히 빠르게 찍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 그게 동영상인 거예요. 어, 뭐 32 프레임 퍼 세크 뭐 이런 얘기, 64 프레임 퍼 세크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초에 32장, 1초에 64장 요런 정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32장이나 64장의 사진을 1초 안에 딱 돌려버리면 우리 눈에는 그게 연속적인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4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RGB 거기에다 가로 세로 RGB에다가 그 다음에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인풋의 모양이 뭐 2차원도 될 수 있고 3차원도 될 수 있고 4차원도 될 수 있고 임의의 n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때 1차원 배열로 쭉 펼치려면 우리가 리쉐입 하려면 조금 생각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플래튼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플래튼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인풋은 그 훈련셋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펼쳐주는 거는 플래튼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댄스 레이어. 댄스 레이어에서 유닛의 개수를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뭐 렐루를 사용할 건지 엘루를 사용할 건지 요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닉층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댄스 제일 마지막에는 출력층을 연결을 했죠. 출력층은 은닉층에서의 유닛 개수나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지만 출력층에서의 유닛의 개수와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되면 10개의 출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닛 개수는 10개. 그리고 10개의 확률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 이건 출력층은 정해지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진 분류다. 이진 분류다. 그러면 출력층에서 유닛의 개수는 1개, 액티베이션 함수는 시그모이드. 이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해 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은닉층이고요. 은닉층에서의 유닛 개수와 은닉층에서의 활성화 함수를 변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모습이고요. 모델의 요약 정보고요. 플래튼 레이어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펼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 웨이트,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댄스 레이어는 여기서는 훈련을 통해서 찾는 가중치들이 있죠. 웨이트들이 있죠. 그리고 출력층에서 10개의 유닛에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오티마이저가 최적화 함수가 찾아주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그런 그 모델 파라미터가 있죠.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가 만든 요렇게 만든 신경망에서 그 신경망이 그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훈련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79,510개가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파일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어떤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켜 갈 것이냐, 최적화시켜 갈 것이냐, 그리고 모델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훈련 레이블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몇 번, 48,000개의 훈련 세트를 몇 번 반복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되고,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고 있죠. 10번 반복을 하고 있고, 배치 사이즈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훈련 세트를 이용할 때 훈련 세트를 하나씩
그 신경망으로 흘려보낼 거냐, 아니면 여러 개의 훈련 세트를 한 번에 어, 그 신경망으로 흘려보내서 행렬 계산을 수행을 할 것이냐. 여러 개의 그 샘플들을 한 번에 그 신경망으로 흘려보내서 행렬 계산을 하는 게 계산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에포크 안에서 반복하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64로 한 경우에 그 48,000개의 샘플을 다 사용하는데 750번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에포크 하나의 에포크가 진행되는 시간이 수행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또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 그 학습이 너무 널뛰기를 해요. 손실이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런 그 단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도 적절한 사이즈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보통 뭐 32개, 64개 뭐 요런 정도? 뭐 100개 뭐 요런 정도, 100개 이내로 그런 숫자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훈련이 끝난 다음에 훈련셋을 평가를 해본 거고 검증셋 평가를 내려본 거죠.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대적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엘루까지 저희가 사용을 해봤어요. 저희가 5가지 활성화 함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2개, 렐루하고 엘루 2가지를 사용을 해봤죠. 자, 여기서도 만든 거 보시면 sequential, input, flatten, dense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바뀐 거는 여기 하나만 바뀌었어요. 여기 하나만 바뀌었고 똑같은 옵티마이저, 똑같은 손실 함수, 똑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요. 어, 보시면 거의 비슷한 점수를 줬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85%, 85%였었죠. 그리고 L를 사용했을 때도 보시면 85%, 85%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경망의 모양이 비슷해서 렐루와 엘루의 활성화 함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거였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실행 다 되셨죠? 음. 자, 오늘은 처음에 무엇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옵티마이저.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할게요. 어, 옵티마이저를 뭐 우리말로 하자면 최적화 함수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적화 함수는 그 손실 함수를 손실 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음, 과정에서 그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가중치라고도 하죠. 어, 가중치들을 그 최적화시켜 나가는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모델 파라미터들을 가중치들을 최적화하는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였냐면 경사하간법이었죠. 어, 경사하간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손실 함수의
그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조금씩 최적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어,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어, 모델 파라미터들을 그 점점 그 최적화시켜 나가는, 어, 시켜, 시키는, 시키는 알고리즘이 경사하강법이었었죠. 확률적 경사하강법 앞에 S가 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얘기는 그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임의의 샘플. 그러니까 훈련셋이 그뭐 48,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8,000개의 훈련셋을 랜덤하게 섞는 거죠. 랜덤하게 섞어서 거기서 딱 하나 뽑아가지고 어, 훈련 데이터가 48,000개가 있으면 랜덤하게 섞은 것 중에서 딱 샘플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계산해서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예,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마다 샘플들이 뽑히는 그 위치가 확률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가중치들을 찾아 나갈 때, 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군요. 가중치들을 찾아 나갈 때, 이렇게 쓸게요. 이 안에다가. 안 되나? 달러 이렇게 나와버리네. 한 칸, 한 칸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릴까요? 어, 경사하강법에서,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그 다음 가중치를 찾는 방법이었었죠. 그 다음 가중치를 찾을 때, 최초의 가중치가 있었을 거고요. 난수로 만든 가중치가 있을 거고요. 빼주죠. 그리고, 텍스트라고 할게요. 학습률, 영어로는 learning rate라고 얘기를 하죠.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 영어로 쓸까요? 학습률 영어로 쓸까요? learning rate, gradient. 이게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옆으로 들어가요? 네, 옆으로 들어갔군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이 요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모델 파라미터들, W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W가 뭔지 아시죠? 그 특성값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 특성값에 곱해주는 개수를 처음에
임의의 난수로 먼저 하나를 만들어요. 임의의 난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훈련 세트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합니다. 잠깐만요. 텍스트 이렇게 그냥 붙어버리죠. 이상하네. 그, 이거 빼버릴게요.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괜히 언더스코어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엥? 아닌가? 잠깐만요. 탭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탭이 들어가서. 탭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네, 죄송해요. 음.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요. 기울기를 계산하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초의 웨이트 값을 변경을 해요. 그게 그 다음 모델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경망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음.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모델 파라미터 79,510개를 찾는다, 79,510개의 W들을 찾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79,510개의 W들을 찾는데 그 W들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일단은 어떤 값이 될지 모르죠. 어떤 값이 선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W를 난수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난수로 아무렇게나 만들고, 손실함수는 우리가 정의를 해줬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의 그 미분,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학습률 조금 곱하죠. 어, 그 학습률을 곱한 만큼 W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킨 게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가중치 W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 네 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샘플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샘플의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두 번째 샘플이 있으면 그 두 번째 샘플에서의 기울기. 세 번째 샘플이 있으면 그 세 번째 샘플에서의 기울기. 요거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 세트의 그 X1, X2, X3 그 특성들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하나의 F크 반복할 때마다 어, W 값들이 조금씩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을 F크를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 세트 썼던 거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W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에서의 가장 핵심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일단 가중치들을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가 어떤 값일지는 일단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난수로 일단은 W를 만들어 놓고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면 그 다음 W가 되고 그 다음 W를 다시 이닛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이동한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계산하고 기울기 계산한 거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그 다음 W를 찾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샘플의 모든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에포크를 반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에 에포크를 수행한다는 얘기가 훈련 세트 전체에서 그레디언트를 다 한 번씩은 다 계산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주 큰 혹은 아주 깊은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닉층이 되게 많은. 은닉층이 많으면 신경망이 커지겠죠. 깊이가 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깊이가 깊은 신경망. 그래서 deep neural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큰 깊은 신경망인 경우는 모델 훈련에서 찾아야 하는 그 가중치들의 개수가 매우 많죠. 그죠? 우리 은닉층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어제까지 본 은닉층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찾아야 되는 가중치가 몇 개였냐면 79,510개. 거의 8만 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의의 W에서 조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W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8만 개에 가까운 W가 있는 거예요. 8만 개의 W들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중치들이 굉장히 많으면 훈련 속도가 어떻겠어요? 느리겠죠. 모델 파라미터, 다른 말로는 가중치, 웨이트라고 하는데 가중치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 속도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모델 파라미터가 많을 때에도 물론 하드웨어가 좋으면 훈련 속도가 좋아집니다. 그죠? CPU 좋은 거 쓰고 램 아주 크게 하고 GPU 좋은 거 쓰고 뭐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좋으면 훈련 속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주어진 하드웨어 안에서 그래도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최적화 함수인 거예요. 이게 최적화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이냐, 어떻게 빠르게 최적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 옵티마이저의 개념인 거예요. 어,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뒤쪽에 정리를 해야 될 게 좀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뒤쪽에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